네, 우리 시장 1, 2%대 아주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매크로적인 변수 또 대외 변수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만났다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는데 네. 근데 이 병원 폭격 또 어린이들 네, 참 네. 처참한 모습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확전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또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하마스와의 교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동안 항상 이제 이겨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습 공격을 통한 예. 자존심을 좀 많이 낮추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좀 강경하게 나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실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예. 이스라엘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장기화할 여지는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줬던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의한 이제 국왕의 암살 시도를 겪는 이런 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난민이 아니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주로 아랍 국가들이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으로 인구의 97%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피문화를 좀 배제하는 것 때문에 네. 인구가 공급 과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난민을 받아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전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고 거리가 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유한 중동 국가들 역시 사실 난민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쟁을 장기화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마스를 축출하고 사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쟁의 진전이 좀 보인다고 하면 좀 멈출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전쟁은 사실 뭐 전쟁이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오래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네네.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어쨌든 걱정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7% 늘어나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여전히 네. 소비는 아주 견조하다 이런 모습인데 반면에 또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9% 이거 5%에 거의 다가섰어요. 네. 예, 그래서 금리 동결 기조를 예상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었는데 어제 오늘 나온 지표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매 판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앞으로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생각들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거의 5% 가까이 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할 때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에는 미국 중앙은행 역시 9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1%대에서 2.1%로 예. 올려놓았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연준조차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견고한 성장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성장세와 이 통화 정책을 별개로 두고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연준의 행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7월 달 끝났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신을 준 시점은 9월 FMC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레인지 상단을 6.1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9월 FMC를 통해서는 올해 레인지 상단을 5.6으로 맞췄거든요. 현재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라고 하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게 상단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이미 시장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27일 미국의 9월 PC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의 변화를 좀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동성의 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달라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미국 긴축 종료를 꼭 기대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자,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6번째 3.5%로 동결을 했는데요. 이 총재가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나와 주시죠. 0.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세 등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나타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 4.3%보다 낮아졌으며 유로 지역은 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둔화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하는 3.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9월 중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3%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 물가도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파급 영향이 지속되고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네, 경기 회복 기대는 점점 지연되고 거기다 또 악재까지 돌발 악재까지 대형 악재가 더해지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또다시 동결한 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 관심은 우리는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할지. 근데 JP모건에서는 미국보다 빠른 2분기로 내다봤어요. 이거 맞습니까? 기관마다 이제 추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정도 되어야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나 한국은행이 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정책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는 4.5에서 4.75 정도까지 금리를 세 차례 낮출 걸로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내년 한 3분기 정도부터 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최소 2차례 정도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내드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7월 달 2.3%로 저점을 찍고 8, 9월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차례 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월 달 끝났다는 가정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은 앞으로 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좀 없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정책 수단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미국은 어쨌든 간에 긴축 사이클이 종료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 아니겠습니까? 3분기 GDP 뭐 1분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물론 2분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요. 이런 지표들이 미국 긴축 종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3,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7월 이후 8월 달 들어서 소비가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결과치를 좀 나타낸 부분들은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8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가 연이은 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에 효과를 주고 있는 것들이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지금 5.2%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연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5% 안팎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심리가 완화되고 중국 증시 역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미국 통화 정책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사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카드도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통화 정책에는 좋은 흐름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중국 경제가 부진하고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켜야 미 연준이 앞으로 좀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이번 결과치는 반대 현상이 좀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회복해도 좀 부담스러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달러 강세도 그렇고 우리 원달러 환율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덕에 이제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좀 개선되겠지만은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 문제도 또 있어요.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중국 경제 지표 영향을 당분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강세 압력을 좀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좀 낮아지고 중국 경제 지표가 연속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면 다시금 원달러 환율은 좀 떨어질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지는 않고 있고요. 좀 안정을 되찾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심리 역시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 압력이 좀 둔화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문남중 의원 지난번 보고서에서 맥을 제대로 짚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조언을 하셨는데 맥을 짚으려면 지금 뭘 봐야 됩니까? 결국 저는 지금 시장의 오해가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목전을 앞둘 정도로 급등했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했고 이제 27일 날 미국의 9월 PCE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CPI가 근원 CPI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확신을 높아지는 결과치로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낮아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휘발유나 운송 서비스, 주거비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하면 10년물 금리는 하락했던 과거 연준의 경험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산유국 이벤트 효과가 해소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앞으로는 떨어질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 투자 환경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의 조합을 바탕으로 증시는 반등 압력이 좀 높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곡점은 27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PCE가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마스보다 파월 의장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 시장 예,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증권 마켓전략실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